제가 사실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훌륭한 분들을 제가 모시고 하늘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임이 잘 돼가는 건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김명기 박사님 물심양면으로 그동안 28년간 그렇게 이 모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신 것, 또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모임이 참 좋은 모임이다. 근데 그게 학생이 훌륭해서 그래요. 선생보다. 저는 말이 선생이지 뭐 선생입니까 제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고 하니, 제 집 애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여기 윤영종 박사님이나 김수웅 박사님이나 여기 박옥천 박사님 여기 계신 분들, 그 아드님 따님들이 다 그 학교를 갔거든요. 특수한 학교인데, 근데 제 집애가 마침 또 그 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그 학교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훌륭하냐? 그래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 학교가 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학생들이다. 그 말이 딱 생각났어요. 지금 이 모임에 정말 훌륭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전 아닙니다.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인스파이어링,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역시 좋은 학교, 좋은 클래스는 선생이 아니고 학생이 훌륭하다. 그 말이 정말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여러분 보시면 벌써 이렇게 둘러보시면 나오지만 다들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어디 가서 만납니까? 이 모임에서만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잘 굴러가는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에 굴러갑니다. 이게 도덕경제적인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저절로 굴러가는 이유가 제가 아무리 힘써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굴러가야 돼요. 근데 그 저절로의 힘이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힘이 바로 저절로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28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게 조금 많은데, 이거 제가 좀 시간을 보고 해야 되지. 첫째는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주제를 좀 돌려서 우리 동양 정신 문화가 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나중에도 자세히 드리겠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잠깐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 뭐 정치적인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니까 따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저는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건이 한반도 안에서 또 그 반쪽의 조그만한 땅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이념과 이념이 대결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 내에서 특히 이 우익과 좌익, 그런데 이러한 그 이념에 대한 전쟁이라 그럴까, 체제에 대한 전쟁이 한 나라 안에서, 그것도 한 반쪽 안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일어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를 둘러봐도 지금 무슨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격렬하게 치열하게 짝 갈라져가지고 대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국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걸 뭐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결론은 거기 있어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로서 우리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뿌리가 훨씬 더 깊습니다. 1993년에 그 세무엘 헌팅턴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Foreign Affairs라는 그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문의 타이틀이 뭐냐면 The Clash of Civilization,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다. 근데 이 글이 굉장히 아주 유명하게 돼가지고 책으로 나오고 사무엘 헌팅턴이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그것이 또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념과 이념의 전쟁이 단순히 한 나라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헌팅턴의 분석에 의하면은 20세기, 21세기가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클래시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다. 그런데 문명과 문명은 항상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1993년에 이슬라믹 시빌리제이션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서구 문화권에 대해서, 서구 문명권에서 아주 심각한 도전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이 맞았어요. 그래서 9/11, 2001년에 일어났거든요. 이것이 뭐 단순히 게릴라고 어쩌고 그게 아니고 이슬람 문명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가 이게 글로벌 스케일로 터진 건데 앞으로 그 다음 쪽으로 연대가 되는 것은 Cynic Civilization,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을 했어요. 이제 그분의 분석에 의하면 Cynic Civilization은 한국을 포함해요. 중국과 한국, 일본은 거기 안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문화권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스케일로다가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이슬라믹 시빌리제이션. 그 다음이 유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시닉 시빌리제이션. 두 번째로 그걸 꼽았는데 왜 제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가 하니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좌익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격렬하게 지금 다투는 그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런 게 제가 미국 올 때만 해도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이 굉장히 미국이라든가 서구 혹은 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없어요. 근데 왜 한국만이 이런 좌익 사상이 강하게 나올까? 제가 요즘 그렇게 많이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심각한 문제지만 재미있는 현상인데, 왜 한국에서만이 아직도 좌익권이다, 공산권이다, 이런 이념과 이념의 그 대결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단순히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것이 한반도 안에서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있고 핵무기가 있고 그 다음 뒤에 중국이 있어요. 시진핑이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 수상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찬반이 갈라졌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분을 긍정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가고 동양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인텔렉추얼, 한국 안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지성인들이 그렇게 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해온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중국 학자가 이렇게 평했어요. 그때 제가 그분을 한국에서 제가 초청했거든요. 한국의 그 SK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 최창원, 그러니까 그 형 이름 누구죠? 그 최태원의 사촌 동생이 최창원인데, 최창원이 뭔가 SK 부회장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불교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인문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걸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서 강연도 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뚜에밍을 좀 불러달라, 중국 학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잘 돼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에 왔는데, 그때 강연 끝난 다음에 제가 저녁에 호텔에서 여러 번 뚜에밍 교수, 제가 한 40년 넘어 이렇게 제가 배우기도 했고 가까운 친구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이분이 염려를 합니다, 시진핑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분은 북경대학에 지금 하버드에 오래 있다가 지금 북경대학에서 고등 인문학 특별한 인스티튜트를 만들었는데 그걸 맡고 계시면서 중국 정부의 돈도 많이 받고 또 지원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분이 자기는 시진핑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 염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능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공통점이 이슬람 문화도 그렇고 이 중국 문명도 그렇고 둘 다가 서구에 대한 어떤 한이 맺힌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한이 맺힌 게 있는데 한풀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풀이가 뭐냐. 이 이슬람 문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합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 8세기, 9세기, 10세기 중세를 넘어오는 그동안에 정말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나온 게 수학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늘 쓰고 있는 게 아라비아 숫자 아닙니까? 그게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0이라는 숫자를 그전에는 써본 적이 없어요. 다 1, 2, 3, 3으로 출발했죠. 0이 없었거든요. 중국도 1, 2, 3, 4 그렇게 나가고 또 로만 뉴머럴, 이 로마 뉴머럴이라는 게 복잡하게 짝이 없어요. 이게 한번 보시면 이거 뭐 이렇게까지 나가요. 그래서 근데 이 아라비아 숫자가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거기에다가 지로, 원래 이 지로라는 개념이 인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랍 문화권에서 그걸 수학적으로 체계화시켜가지고 지금 지로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지로가 있기 때문에 그 지로 아무것도 없는 거, 가치가 없는 거야. 지로 빵점. 지로인데 이 지로가 얼마나 우리 수학적으로나 혹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다 아랍 문화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알제브라, 이 말 자체가 아랍어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알제브라는 말이 아랍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알크미라는 말은 연금술입니다. 근데 그 후에 거기에서 케미스트리가 나왔거든요. 이게 다 아랍 글자입니다. 근데 알크미라든가 케미스트리, 이게 다 물질의 변화를 갖다가 연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는 화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당시에 이 아랍 문화권에서 이 사람을 수술하는 것.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우리 폴셉트라고 우리말로는 핀셋라고 이 두 가지 이렇게 이걸 누가 만들었냐? 아랍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우리 캐드락 서저리 많이 하잖아요. 초창기에 거기에서 캐드락을 어떻게 했냐면 이 실린저를 갖다 이렇게 완전히 진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석션을 했어요. 석션을 해가지고 그 캐드락을 끄집어냈어요. 이런 기술이 다 10세기에 아랍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보니까 서양 문명이 완전히 압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한이 몇 세기 동안 맺혀온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이슬라믹 시빌리제이션이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을 우리가 능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때로는 극단적인 폭력까지 동원하면서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을 갖다 우리가 능가해야 된다. 그런데 똑같은 멘탈리티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자, 중국이 중세 때만 하더라도 제가 전번에 우리 이런 말씀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 중국의 과학과 시빌리제이션을 연구한 누굽니까? 조셉 니담. 역시 우리 김수홍 박사님 잘 아시는 조셉 니담이 아주 획기적인 책을 5권을 그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근데 그걸 쓰면서 그게 전번에도 우리 물리학을 잘 하신 김수홍 박사님이 잘 말하셨는데 중국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종이를 발명했죠.
인쇄술을 나왔지요. 화약이 나왔지요. 또 나침판. 이 네 개가 근대를 바꿔주는 중요한 과학적인 발명품이 다 네 개가 다 중국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이래저래 뭐 형편없이 되는데, 자, 지금 서양 문명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빨리 때려잡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이 다 배경에 작용하면서 시진핑이 등장할 때 그런 굉장한 야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1대1로란 말을, one belt and one way. 그래서 이 세계 전체를 중국화 시키겠다는 야망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그 뉴스에 그러잖아요. 왜 중국이 한국에다가 스파이를 내보내느냐, 뭐 데모하는데 나오느냐, 어쩌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이서부터 중국화를 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념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글로벌 이게 무슨 경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또 한쪽은 그런 공산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잘 살 수 있다. 공산주의 한다고 못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일평생 자기가 중국을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이런 원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학계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일반 사람들은 좋아하죠. 찬양하죠. 그렇지. 이제 우리 중국이 세계를 지배해야지. 그렇지만 좀 더 이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근데 그 현상이 지금 한국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념 전쟁이 아니고 이념 뒤에 이런 것이 깊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좀 더 평화스럽게, 좀 더 문명과 문명 사이에 대결이나 충돌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이거 산에 우리가 그냥 격려해주고 장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연성입니다. 어느 문명이든지 이제는 글로벌 시빌리제이션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왜 동양 정신 문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게 다 뭐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꼬리따분한 도덕경을 한다든지 무슨 공자, 맹자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이거 요즘 1960년대 제 학생 때 제 마음은 한국은 이런 꼬리따분한 전통적인 거 다 내버리고 빨리 서구화를 해야 된다. 서구 문명을 우리가 캐치업,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공자니 맹자니 노자니 다 이거 다 쓸데없는 거고, 저는 한국에서 그런 대학 다닐 때 무슨 동양 철학을 한다거나 무슨 그거 하는 사람들 조금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왜 그런 걸 할까? 철학을 해도 서양 철학, 해겔이니 하이데거니 이런 기라성 같은 현대 그런 사상가들을 공부해야지, 무슨 꼬리따분한 우리 전통 유교, 공자 맹자 전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미국 와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신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서구 사상을 하면서 점점 더 이거 우리 걸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절실한 실존적인 필연성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왜 동양 할 걸 왜 합니까? 하려면 저기 어디 한국에 나가서 다시 여기 오지 말고 한국에서 앉아서 할 것이지 여기 와서 왜 시간 낭비하고 그걸 하느냐. 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있었더라면 제가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한국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걸 하려면은 서양 문화와 접촉하면서 교류하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대화하면서 해야지 그게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비교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는데 또 여기 와서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저는 항상 그 비교 문명의 입장에서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근데 마침 우리 김명기 박사님이나 또 오늘 못 나오셨지만 이금용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선견 지명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긴 얘기가 있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고 서로 생각이 통해서 이런 모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을 다시 이제 뭐 그 꼬리 따분한 노자니 맹자니 뭐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냥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고전이라든가 동양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어떻게 적합하게 연결을 맺을 수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제가 지금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문장이 아주 간단합니다. 유물 혼성 이게 한번으로 여기 있습니다. 시간. 이게 저 한문이라는 게 참 저도 한국에서부터 한문을 많이 한 게 아니니까 그때 좀 더 성경 지명이 있었으면 제가 어릴 때 서당에 가서 좀 이런 걸 배웠더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간단히 보면 간단한데 유물 여기 있을 유자죠. 물건이 있단 말이죠. 혼은 혼합되어 있단 말이죠. 성은 이룬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선, 천지생. 여기에 어떤 그 묘미가 있습니다. 클래시컬 차이니즈, 이 고전 한문들은 선이라는 앞에 나온단 말이죠.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생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천지가 생기기 이전, 선, 천지, 생. 그때 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물인데 물은 물인데 그게 무슨 물이냐? 혼합이 되어 있더라. 혼합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무언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지 혼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질서가 없이 막 흩어진 게 아니라 혼합이 되어 있으면서 무언가 이루고 있다. 이것이 태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여기 기독교인들 많이 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게 도덕경 25장이 천지가 나오기 전에 뭔가 혼합이 완전히 confused 혹은 complexed 이런 것이 하나 있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이런 말은 이 틀린 말이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하나님도 없이 뭐 저절로 어떻게 뭐 이렇게 이게 완전히 혼돈 상태가 하나 있었다.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했다고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던지는 질문, 제 마음에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을까?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건 제가 뭐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럼 하나님은 뭐 스스로,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창조하는가?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 이건 어떤 신앙적인 입장에서 고백하는 것 뿐이지,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읽으면은 이걸 자꾸 이제 어떤 면에서는 특히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거는 상당히 아주 비판적으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데 그럼 하나님이 혼돈 상태인가?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두 종류가 있어. 한 종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하나님 같은 것은 없는 거야. 어떤 신앙적인 차원이 필요 없어. 완전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왜 그걸 뭐 신앙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냐. 그런데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 가운데 양쪽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철저한 과학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우주 가운데 어떤 신적인 힘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또 어떤 분은 그걸 부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늘 계신데, 이 정건모 박사님, 제가 존경하는 정건모 박사님, 지금 동생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예. 그 정건모 박사님이 23세에 미시간에 와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옛날 이승만 때에 한국에서 전쟁 중에도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 보낸 거예요. 근데 천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한국의 원자력을 처음으로 이렇게 그 원자력 에너지를 건설하고 뭐 카이스트도 만들고 뭐 과학기술부 장관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분은 철저한 과학자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인슈타인 같이 그걸 인정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이나 신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아주 우수한 과학자들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단순히 과학적인 어떤 인과관계에서만 설명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나 이렇게 좀 유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우주 만물의 어떤 그 신성과
어떤 우주의 신비가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경지가 있다. 왜냐하면 과학이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차원을 인정한 분이 정경모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이 도덕경 25장은 진짜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주 위험한 거고, 여러분 교회 가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선 읽어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근데 대개 세계 문명사를 보면은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이야기로 설명해요. 이야기.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한, 그 이제 또 주로 중동 문화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유교, 기독교, 이슬람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문명권은 다들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는가 하는 것을 이게 내러티브, 이야기 폼으로다가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걸 믿어야지. 어떻게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것도 문제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우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이 문명, 그것은 대개 종교들이 그 내러티브 폼으로 설명을 해요. 태초에 어떻게 해서 생겼다. 말뚝이라든가 티아맛 이런 것은, 이게 바벨론 신화도 그런 게 나와요. 대개 그런 문화가 있고, 또 한편 이 시닉,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창조 신화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서양 문화권, 이 서양 문화권 대개 지중해 문화권을 중심으로 일어난 문명인데, 여기에서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 다 태초에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던 걸 다 이야기체로 설명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cosmogony,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하는 것을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폼으로다가 설명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기독교라든가 유대교 다 아직도 그걸 글자 그대로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이야기가 주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그 존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그게 이야기로 나와요. 그런데 이 아시아 문화권,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창조 신화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신화 가운데 뭐가 유명합니까? 단군 신화가 있죠. 삼국 요사에 나옵니다. 이전에 쓴 김부식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김부식은 굉장히 오피셜 히스토리 썼는데, 그 이래들은 중이 삼국 요사를 쓰면서 그래서 단군 신화도 거기 나오는 건데, 근데 그 단군 신화가 보면은 그거는 창조 신화가 아닙니다. 이게 개국 신화예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이지,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전혀가 없습니다. 이미 만물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군이 이제 환인, 환엄,
이렇게 해서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웅녀하고 만들어서 단골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 포함입니다. 이게 내러티브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 조선이 옛날 고조선 이게 어떻게 해서 왜 나라가 형성됐는가 그 이야기지 뭐 해를 만들고 뭐 땅을 멋지게 만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 신화는 있어요. 많아요. 우리도 뭐 박약거세 뭐 이런 거 신라 때문에. 그런데 창조 신화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독특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왜 이 중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재밌는 좀 스토리를 만들지를 못했는가.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하거든요. 좀 이렇게 아주 영향력이 있고 인스피레이션을 그런 정신적인 뭘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참 훌륭할 텐데 이야기가 없어요. 다 건국 신화 이런 건 이미 다 사람도 있고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다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인간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이 서구 문명권하고 동양 문화권의 차이가 이 이스트 아시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이 문명권에서는 이 우주가 어떤 이 우주를 떠나서 다른 특별한 존재가 가만히 있다가 이거 좀 지루하니까 뭘 좀 해볼까? 그래 한번 만들어 보지 뭐. 이렇게 땅도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 해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다른 차원으로 나오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스모졸리 이게 두 가지 차이인데 하나는 이야기체로도 설명하지만 이쪽은 이야기체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말 때 그러나 그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역경 같은 건 이징, 주역이란 것. 거기에 음과 양과 오행이 있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음과 양과 오행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윤곽 속에서 설명이 돼요. 이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 문화권 특히 시닉 시빌리제이션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의 과학은 아니었지만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이론적인 바탕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다른 쪽은 어떤 특별한 어떤 존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그 이끌어가는 건 좋은데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코스모저니 또 하나는 코스몰로지. 코스몰로지는 이론적인 어떤 체계에 입각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시닉 문명권인데 약간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혼합적인 그런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그런데 구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혼동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에. 그건 그렇고.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여기에, 천지가 나오기 전에 어떤 혼돈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여기 보면, 적해, 요해. 적이 조용하다. 소리가 없는 거죠.
soundless, 아주 적해. 요해는 formless,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존재하면서 바뀌지 않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서 주행이 불태.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면서 어디 안 간 데가 없이 다 돌아다니면서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가히 말해서 천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런 아주 막연하면서도 그 설명을, 이 우주 자체가 어떻게 이야기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역경이 말한 음양오행설도 아니고, 도교는 아주 음양오행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뭔가 아주 혼합된 상태에서 저절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는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짓지 못하겠다. 그것을 자를 붙이면, 별명을 붙이자면 그걸 도라고 한다. 자활. 우리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또 좀 할아버지들이 뭐 호는 뭐고 자는 뭐고 자기 이름을 다르게 표현할 때 그 자라고 쓰는데, 이 우주를 움직이는 뭔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자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그 자가 천하의 하늘과 땅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다음 보면은 이게 자지왈도. 그런데 그걸 억지로, 강이란 말은 그걸 억지로 부른다면은, 이름을 매긴다면은 크다, 위대하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못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크다는 말은 이 멀리까지 뻗친다, 그런 뜻이다. 또 서왈원, 이 서자도 역시 광범위하게 한이 없이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멀고 먼 데까지 나간다. 그리고 그 멀리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고로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위대하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 이게 좀 복잡한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동양 사람들의, 특히 중국, 한국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생각을 순환적으로 해요. 나가는 것은 다시 돌아와요.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이 장의 큰 특징이 멀리 가면 갈수록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서양 사상은 그렇잖아요. 서구 사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linear thinking, linear이라는 말은 이렇게 출발점이 있고 마지막 도착점이 있는, 이게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linear thinking. 그리고 우리 동양적인 생각은 cyclical, 사이클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것은 사이클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순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서양에서는 윤회라는 게 없어요. 일직선으로 달려가요. 알파 시작이죠. 오메가 끝나는 거죠.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와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종말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종말이지. 그러니까 나서 커서 병들어 죽으면 다시 나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 자연에서 다시 또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고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linear thinking이기 때문에 아주 일직선이에요. 역사를 볼 때도 역사가 일직선으로 흘러가요. 도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헤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적으로 볼 때도 헤겔의 변정법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데 항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목적까지 갈 때가 거의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이 칼 막스가 헤겔한테 배운 것이 바로 역사적인 변정법입니다. 이제 모든 사회가 모든 인류가 항상 어떤 스트러글, 경쟁이나 싸움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단계를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어디까지?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그 포인트가 소위 말하면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계.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토피아란 말은 우토포스로 말로서 우란 말은 히란 말에 없다는 뜻입니다. 토포스란 말은 place, 그런 장소는 없다는 것이 우토피아예요.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은 그런 목적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막스가 헤겔의 변정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자본주의를 보시고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역사가 변정하는 하나의 단계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변전할 때 그 단계에서 싸움은 어차피 우리가 필수적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투쟁,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때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들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계급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도착할 유토피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켜줘요. 요즘 한국을 보면 참 묘한 게 법을 내걸고 제도를 내걸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양심이 없는가? 법을 모르는가? 도덕이 없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충분히 정당화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은 불가결한 과정이다. 정말 이게 어트랙티브 하면서도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성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가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양심의 가치가 일어나는 그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역사를 수평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서구적인 역사관이 수평적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헤겔이라든가 막스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져오는데 오히려 우리 동아시아나 한국적인 상태에서 볼 때는 아닙니다. 이것이
시클리컬, 돌아가요. 항상 멀리 가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와요. 다른 형태로 돌아와요. 똑같은 형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이라는 걸 많이 나옵니다. 이 도덕경에서는 반, 돌아옴, 다시 coming home, 다시 coming to the root,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원칙이 정말 great, 아주 크다, 위대하다. 이제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말이면 하늘이 크지요. 여기서 천대지대, 그 다음에 왕역대, 하늘도 위대하고 땅도 위대하고 왕도 위대하다. 근데 이게 이 도덕경도 하늘을 인정했거든요. 하늘이 위대하다는 것, 하늘에 힘이 있다는 것, 땅이 위대하다는 것. 근데 왕이 왜 거기 들어가느냐? 그 옛날에 왕이라는 게 때로는 희한한 놈들이 더 많은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래서 인간이 하늘과 땅 속에 같이 참여해서 이루는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왕자를 보면은 이게 아주 쉽게 이게 왕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 예,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과 분리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늘과 땅을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이 제사를 하늘에 드리고 땅에, 우리 한국에서 그런 왕의 역할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땅에 제사를 지내는데, 땅에 그걸 드려야지만 곡식이 잘 되고 추수가 잘 되고 먹을 것이 생기고, 또 하늘에 그런 예를 드리고, 그래서 이 왕의 중요한 직책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은 하늘이 위대하고 땅이 위대하고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왕을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혹, 중, 유, 사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다 훌륭한데 이 왕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법지, 사람은 땅을 따라가고, 이게 뭐 법이란 것은 무슨 뭐 법적인 뜻이 아니라 땅을 모방한다, 땅을 따른다는 뜻이.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도를 따른다. 그래서 도는 뭘 따르냐? 자연이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냥 이름이니까, 이 도는 뭐냐? 도라고 해서 별거 아니야. 도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도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데 조금 이게 사변적이고 좀 애매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도덕경의 이러한 사고가 인간과 땅과 자연과 하늘이 이 네 개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든가 또 이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간 위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자연이 있고 이 속에서 이 연결 속에서 인간이 자기의 모습을 찾는다.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이 종교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못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인간 중심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또 자연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말을 갖다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종교라는 뜻을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자연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고 자연이 흘러가는 신비스러운 흐름이 있고 이것과 연결시켜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휴머니즘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넘어서서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이지만 일종의 정신적인 스피리추얼 휴머니즘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서구에도 기독교 신학 하시는 분들이나 또 철학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도덕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까지 서구 신학이라든가 사상이 굉장히 일본도적으로 신과 인간만을 생각해 왔는데 이제 땅과 자연과 하늘과 인간이 다 연결되는 이런 요즘 말하면 생태학적인 이런 서클 속에서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첨단 가는 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동양에 조금 눈을 돌릴 때가 왔다. 이제 우리가 서구 사상을 가지고 동양적인 인사이트를 다시금 우리가 봐야 할 때가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까지 이게 없던 사람들은 단순히 서구적인 틀 안에서 보다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안 되겠다. 앞으로 21세기, 22세기, 2세기 올라가면은 이제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향이 서구적인 틀을 좀 벗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이 없다거나 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광범위하게 삶을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려면은 이런 인간 안트로포센트리즘, 인간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히랍 철학이 안트로포센트리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the measure of all other beings. 우리가 인간을 중심으로 다른 물질을 다 우리가 measure를 해왔더라. 근데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이 도덕경 이제 앞으로 또 해가면 좀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